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의 임선정입니다. 우리 33회 시험이 이제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강조드렸던 동형 모의고사 4회분 하고요. 또 백선 문제, 제 이름을 걸고 찍었던 거 260문제를 마지막에 제가 달달달달달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아마 시험을 잘 보신 분들께서는 비슷하거나 강조했던 부분이 거의 다 출제됐다라는 거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제가 동형 모의고사 때 했던 문제하고 요번에 33회 때 출제했던 문제를 한번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또 잘 나왔고 또 임선정이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를 한번 제가 비교해서 한번 별도로 한번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그 시험에 나왔던 전반적인 내용들은 뭐 크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34회 시험을 대비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부터 강조하는 부분들 미리 체크해 두신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가서 보면서 이제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면 준비했는데요. 자,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있는 용어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이거 틀린 거를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틀린 걸 찾으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게 우리한테 훨씬 쉽죠. 옳은 거는 다 맞으니까 하나만 딱 찾으면 되니까요. 자,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알선하는 거 맞습니다. 2번,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한 자를 바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서 등록을 하셔야 되고 등록을 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제2조 3호에 있는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뭐로 해요? 업으로 해야죠. 그래야 당연히 중개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세 가지 종별이 있죠.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원인 소속 공인중개사, 두 번째가 분사무소 책임자인 소속 공인중개사, 또 하나가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소속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1년 동안 저하고 호흡 맞춰 오셨다면 정답 4번 쓰는 데는 큰 무리 없었을 겁니다. 자, 5번의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중개보조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으로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는 다음 중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랬는데요.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토지, 건물, 임목, 공장,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중개 대상물입니다. 최근에 그 트렌드는 판례를 갖고 문제 내는 게 트렌드예요. 역시 이번 33회 시험에도 예상대로 판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자, 다음 중에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다툼이 있으면 뭐에 의해요? 판례. 요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시험 34회 시험에도 판례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동호수가 특정되어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있죠? 아파트 분양권은 당연히 되죠. 체킹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 지붕, 그리고 엔드 주벽이 갖추어진 미등기 상태의 건물 가능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과연 건축물로 보느냐에 대해서 지붕, 기둥, 엔드, 그리고 주벽이어야 돼요.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지붕하고 기둥은 있지만 벽이 없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고 판시했고요. 그거를 응용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벽,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우리 대법원 판례의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니은번은 당연히 중개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디귿번 같은 경우는 아파트 추첨기일에 당첨되면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입주권이 있죠. 입주권과 관련된 건 여러분들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위에 해당되는 거는 중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귿번은 탈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이 철거될 때, 자, 맨 마지막에 보면 대토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대토권도 지위입니다. 따라서 지위라는 것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내용들 중에서 기역번과 니은번을 묶어놓은 건 정답은 1번으로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평이한 문제였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제도 2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심의사항 4가지를 암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암기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34회 시험에도 진행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자격증을 거실 바닥에 깔아요. 거기에다가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여기다가 육고기를 올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암기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육자의 포인트를 딱 둔다면 육이 뭐냐고요? 육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부동산 중개업이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중개업이라고 딱 써놓고 육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근데 이 돈 주고 산 고기가 자 홈플러스에 가서 돈 주고 샀는데요. 아니 애들이 이렇게 좀 볶아주려고 보니까 변질된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돈 주고 산 게 변질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표현을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보수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변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연상해 보면 변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중개보수의 변경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돈 주고 산 게 변질됐으면 홈플러스에 가서 아 이거 바꿔주세요. 환불해 주시든지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턱대고 암기를 하면 이게 시험장 가면 생각이 안 나요. 뭔가 유치한 방법이지만 자기만의 암기하는 공식 또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우리 34회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도움 드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암기가 딱 된 상태에서 33회 시험을 접근하셨다면 지금 보는 대로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 들어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육고기가 뭐예요? 육성에 관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돈 주고 산 게 변질된 게 중개보수 변경이고요. 마지막으로 쫓아가서 아니 이런 걸 파시면 어떡합니까? 환불해 주시든지 아니면 교환해 주시든지 해 주셔야죠. 그게 바로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암기가 딱 되면요.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큰 문제 없이 찾았고요. 그렇다면 뭐 정답 5번 쓰는 데는 큰 무리 없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개사법은 민법이나 개론하고는 조금 다르게 암기적인 포션이 좀 많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5월 달부터 한 6개월 정도 바짝 저하고 암기법 내용도 좀 듣고 이렇게 특강도 듣고 하시면 성적 올리는 데는 큰 문제 올해도 없을 걸로 예견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떻게 암기를 많이 시키냐면요. 자격증은 몇 개를 줍니까? 한 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2개월이 아니라 한 개니까 몇 개월이요? 1개월. 해서 여기 1에다 포인트를 두고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이건 뭐 너무 쉽죠. 뭐 읽자마자 뭐 답이 바로 1번 나와버리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격증 재교부도 시도지사에게 그쵸?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 맞고요. 저하고 1년 동안 이렇게 호흡 맞춰 오신 분은 어째교부 어째교부 이런 얘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수업 시간에 제가 멍멍재교부 이런 얘기 했는데요. 시험의 응시, 자격증 재교부, 등록의 신청, 등록증 재교부, 설치 신고, 신고 확인서 재교부. 그래서 이 재교부라는 말이 딱 나오게 되면 뒤에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는 얘기들 1년 동안 강조드렸고요. 예상대로 적중시켰습니다. 4번 유무상을 불문하고 자격증은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렇게 공인중개사란 명칭을 쓴 거 맞죠? 이게 유사명칭입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이제 우리 허재 감독 이런 암기법 수업을 좀 진행할 건데요. 이 부분이 바로 감독의 오른쪽 신발. 삐에르 갔냐? 나 으키 아디데스 이래가지고 유사명칭 위반을 배웁니다. 감독은 1대1 맨투맨 방어를 주장한다는 걸 암기법 수업을 듣게 돼요. 그럼 1대1이 뭐냐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제가 책받침 만들어서 열심히 전달할 거고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결격사유. 자, 작년 강의를 혹시라도 제 강의를 한강, 기초, 기본, 심화, 마지막, 동영, 백성까지 보면 항상 했던 게 있어요. 결격사유는 100%라고.
제 이름을 걸고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올해도 나온다. 예상대로 또 나왔습니다. 11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34회 시험에도 100%입니다.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결격사유와 관련된 자를 모두 골라라. 자, 아주 잘 나오죠. 자,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얘기는 감옥에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표현은 좋지 않지만 감옥에 갔다 왔다는 얘기는 감옥에 발 디디고 나온 거죠. 발 디디고 나오면 적응 기간은 3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몇 년이 된 자라고 돼 있죠? 2년이 된 자라는 얘기는 3년 안 지났죠. 그럼 이 사람은 결격사유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체킹이 돼야죠.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된 자 써 있는데요. 중요한 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야 되고요. 3년이 경과돼야지만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경과됐다 그러면 결격사유 맞네요. 아니죠. 금액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니은번은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 포인트가 요걸 봐야 돼요. 요거를. 300만 원 요거를. 요걸 못 보고 2년만 보신 분들 조금 아쉽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면 사원중 금고 이상형이 무슨 유예요?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가죠. 그러면 유예 기간만 지나면 되겠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라면 이거는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야 되니까 자, 이것도 결격사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5번 문제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기억번, 디귿번 두 개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정답 3번은 큰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 문제는 꼭 여러분들 34회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 꼭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결격사유는 무조건 나온단다 하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가볼까요? 자, 다음은 이제 중개업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제 옳은 걸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당연히 영업해서 사무실에서 월급 받고 일 도와주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또 개설 등록한다? 말이 안 되죠. 강남구에서 월급 받고 소공이로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인근 지역인 서초구에 가서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대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중 소속은 금지됩니다. 강남구에는 소공이, 서초구에는 개공이, 양업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2번, 법인인 개공인은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프랜차이즈. 3번, 법인인 개공이가 관할구역 외 지역에 있는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분사무소를 둘 때는 뭐를 하게 되냐면 설치 신고를 해서 둡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서 임시중개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하고 이렇게 호흡 맞춰 오신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면 제가 이렇게 네모난 밥상 그려서 상대적, 임의적, 재량적 등록 취소를 암기시켰는데요. 오른쪽 앞다리가 지다리가 아닌가벼. 임시중개시설물, 제재는 상대적, 임의적, 재량적 등록 취소라는 거를 강조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하다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1번부터 2번, 3번, 4번 다 틀렸네요. 그렇다면 뭐 답은 5번밖에 나올 게 없네요. 자, 5번이 답이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대상물에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절대로 중개 보존과 관련된 부분은 명시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요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되는 거. 그러면서 우리 수업 시간에 강화도의 전등사 얘기한 거 혹시 강의 보신 분들 기억나죠? 강화도의 전등사는 명소입니다. 거기에다가 연등을 달자. 그리고 연등에다는 성명을 넣자. 하면서 이제 표시 광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강화도 전등사로 강조드렸습니다. 명이 뭐예요? 명칭, 소가 소재지, 연이 연락처, 등이 등록번호, 성이 성명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넣어서 광고해야 되고요. 절대로 중개보존의 성명은 명시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자, 정답은 5번으로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7번 문제가 우리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의 내용에서 12장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보통 제가 12장에서 보통 7개에서 많으면 9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올해 12장에서 불행하게도 9개의 문제가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7번 문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앞으로 선사하게 될, 또 이미 선사 받아서 합격하신 분들한테 강력한 무기 준 게 뭐죠? 책받침이었습니다. 책받침 맨 뒤에 오른쪽 맨 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를 찾아라 그랬죠. 이게 바로 책받침의 힘이죠. 자, 그렇다면 해당되는 건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자,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거기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 34에 대비하는 분들도 암기하시면 돼요. 자, 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구나 하고 정답 2번 찾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우리 8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8번 문제는 이제 우리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 중개 계약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의뢰하는 형태, 전속 중개 계약이라는 거는 한 사람에게만 의뢰하는 형태를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1번. 일반 중개 계약은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서 특정한 계공일을 정해서 돼 있는데 특정한하고 연결되면 일반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전속 중개 계약이 바로 특정한 계공일에게 의뢰하는 형태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빼고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정보 공개 의무죠. 따라서 이런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것도 일반이 아니라 전속 중개 계약일 때 바로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번. 자, 이거 나왔을 때 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수험생들하고 제가 너무 체력이 딸린다. 그래서 우리 몸 건강을 위해서 상황버섯 먹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버섯을 먹고 상황버섯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막 이런 얘기들 수업 시간에 너무너무 농담 많이 했죠. 언제마다 한 번 먹어요. 2주일에 한 번씩 먹기로. 근데 이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전속 중개 계약에 나오죠. 아마 이 문제 푸신 분들, 저하고 호흡 맞춘 분들 나는 자연인이다. 상황버섯 아마 기억하셨을 겁니다. 자, 아무리 몸에 좋아도 너무 많이 먹으면 역효과 난다 했던 거 확인하셨을 거고요. 4번. 자, 개공위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 계약 서자 나온 거 보이죠? 자,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거래계약 서, 확인설명 서, 업무정지, 통 업무정지 이런 것들 기억나죠? 제가 말씀드린 그 공식들. 그래서 거래계약 서, 확인설명 서, 전속중개계약 서, 작성, 교부, 보존. 그러면 제재는 업무정지인데 봐봐요. 맨 마지막에 봐요. 업무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뭐 답은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옳은 거 찾으랬는데 1번, 2번, 3번, 4번 다 틀렸다는 얘기는 뭐 정답은 5번이죠. 뭐.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만약에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했다면 당연히 환급해야죠. 그건 상식적으로 돌려줘야죠. 법을 떠나서라도. 따라서 정답은 옳은 거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5번에 쓰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9번 문제 여러분들 우리 확인 설명서 기억나십니까? 자, 대권, 토입, 관비, 거치, 실, 내, 벽면만 바꿔봐, 집안 환경이 바뀌어 막 이러면서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2, 비주거용, 3, 토지, 4, 임목공장 광업재단이라는 얘기 해가면서 확인설명서 우리 실무 2장에 가장 잘 나오고 올해 나올 거라고 제가 엄청나게 강조드렸는데요. 올해 확인설명서 문제가 2문제나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설명서 2와 관련된 게 바로 비주거용 건축물인데요. 자, 다음 중에서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거 찾아라 그랬죠. 그럼 비본 확인 사항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이제 세부 사항이나 등등등을 찾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확인설명서에서 비선호 시설
자, 우리 강의 노트. 올해는 이제 합격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인데요. 확인 설명서 1, 2, 3, 4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때 비선호 시설은 1에는 기재되고 2에는 기재 안 됩니다. 3에는 기재되고 4에는 기재가 안 되면서 마지막 제가 동영이나 백선에서도 분명히 이거 나올 거라고 여러 번 강조했고요. 우리 애울 때 퐁당 이렇게 강조 드렸어요. 예상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확인 설명서 2에는 비선호 시설 기재 안 되는 거 맞죠? 자, 진짜 제 동영백선 보여드리고 싶어요. 똑같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비선호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볼게요. 자, 올해 10번 문제가 작년 여러분들 10월 달에 여러분의 한 기수 선배들, 물론 두 기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32회 시험 때 정확하게 2021년도에 10월 달에 시험 보기 한 1, 2주 정도 전에 중개보수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반영이 못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2년도 33회 시험에서는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역시 중개보수가 여러 문제 출제됐고요. 여러분들 34회 시험 문제에서도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개보수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일단은 기억번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 있죠. 공매와 관련되었을 때는 과연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항상 그렇죠. 다툼이 있으면 뭐에 의한다고요? 판례.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경매는 자 최저 매각 가격의 1.5% 감정가의 1% 중에 받으면 되는데요. 공매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공매는 어떻게 받으라는 얘기냐? 그랬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는 공매도 중개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개보수가 적용된다라고 판시했거든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거든요. 기억번은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 있죠. 자, 약정. 그래서 만약에 중개보수가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임 사장, 내가 팔아주면 보비 따블로 줄게요. 라고 하는 약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약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효죠. 따라서 니은번은 옳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응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 법령상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번도 맞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판례들이니까요.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나 이 판례 처음 보는데 자, 요번에 제가 34회 시험을 대비해서 기본서 편저하고 있거든요. 거기 기본서에 요 판례 제가 넣어놓을게요. 꼭 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옳은 거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번, 디귿번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 디귿번, 정답은 4번으로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다음 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큰 거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직접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공이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 공탁은 보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15입니다. 기억번에 들어가는 거는 15. 자, 인장을 살다 보면 분실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경과 관련된 거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과 관련된 부분은 7자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죠. 자, 이전하면 여기 봐봐요. 0하고 1이잖아요. 거꾸로 하면 뭐예요? 1, 0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11이겠죠. 그래서 열흘 이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게 큰 거부터 작은 순서로 나열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기억, 디귿, 니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정답은 쉽게 1번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뭐 올해 중개사법은 이런 것만 봐도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낸 것 같지는 않아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한 것 같습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6조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총칭하는 표현이 거래계약서인데요.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써 있는데요. 결론은 이게 말 자체가 불성립이에요. 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장할 수 있다라는 말은 권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가 대통령령에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 이 말 자체가 불성립이에요. 그래서 저는 1번은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요, 우리 백선이나 동연에서도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암기법 엄청 강조드렸고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거래계약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쓴 거 맞죠?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누가 썼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쓴 거 맞죠? 그렇다면 둘 이상의 계약서가 바로 뭐냐? 우리 이렇게 네모난 밥상. 자, 교재를 펼치죠. 그랬을 때 번호 7번이 1억이 9천이다 이런 것들. 그렇죠? 번호 8번이 1억이 9천이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기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이렇게 암기법에서 수업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 시도지사가 3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내리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주화에 가정한다라면 상대적, 임의적, 재량적 등록 취소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지금 나오는 대로 이 시도지사하고 연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업무정지를 하더라도 등록관청이 내리는 거지 업무정지를 시도지사가 내리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래야지 퍼펙트한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중개인이란 소공이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요. 개공이, 사장님도 같이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없다. 있습니다. 자, 5번. 전자문서 있죠? 그럴 때 보존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건 뭐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12번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이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자, 저하고 호흡 맞추신 분들 취소하여야 딱 나오는 순간 아, 절대적 등록 취소구나. 임선정 스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부처님 스님이구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강조했던 책받침. 이게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처음 데뷔하시는 분들도 제가 여기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 그 다음에 스님 이렇게 그려서 할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부처님 스님이 뭐예요? 지금 강의 듣고 있는데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임선정하고 암기법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부처님 스님에서 이렇게 암기한 것들이 우리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어차피 이제 저하고 또 정규 수업 시간에 듣게 돼요. 근데 그 전까지 아 부처님이 뭐야? 스님이 뭐야 하는 분들은 임선정 암기법 하고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우리 에듀윌에서 제가 촬영해 놓은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처님 스님에 있는 게 아닌 거를 찾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다 있죠. 이거 유튜브 한번 꼭 보시면 스님의 오른손이 뭐냐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했다. 그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거 절대적 맞아요. 따라서 아닌 거 찾으랬으니까 해당하는 것은 탈락. 두 번째, 개공이가 사망, 부처님 목에 이렇게 금이 간다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사람이 몸이 금이 가면요 돌아가셔요.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목입니다. 세 번째, 이중으로 등록한 거 맞죠? 그래서 이게 이중 등록이고요. 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면 스님, 부처님 배에다가 어떤 나쁜 새끼들이 낙서를 이라고 하고 도망가요. 이게 바로 이가 이중 등록의 이니셜이었습니다. 그대로 출제했죠. 자, 4번의 개공이가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했다 써있죠. 자, 이거는 우리 네모난 밥상, 오른쪽 앞다리, 지다리가 아닌가벼. 이게 바로 임시적인 다리고요. 이거는 네모난 밥상이죠. 상, 밥상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상대적, 임의적, 재량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너무너무 쉬웠던 거예요. 정답 4번이죠. 5번에 보면 최근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할 때 1자와 2자를 동그라미 딱 치는 순간 요 스님의 반팔 티셔츠에 숫자 1, 2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절대적의 8번째 사유였는데요. 스님의 반팔 티셔츠의 1, 2의 뜻을 스님에게 여쭤봤더니 스님 왈 1, 2의 뜻은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거의 이니셜이라는 걸 암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은 이렇게 수업을 지금 해설 강의를 들어보셔도 암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민법이나 개론처럼 좀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는 것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만 외우셔도 일단 60점은 깔고 가니까 암기법에 대한 포션을 많이 두십시오. 이번 기회에 꼭 유튜브에서 임선정 암기법하고 우리 찾아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엔 우리 1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4번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지정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이 지정취소인데요. 이 지정취소를 암기하기 위해서 제가 암기법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거래정보사업자 대표 이름이 거운이에요. 근데 이 거운의 어디에 진출하냐면 정계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로 암기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거운의 정계가 뭐냐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하였다.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또는 차별적으로 공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설치 운영을 하지 않았다. 자, 계속적, 그쵸? 운영이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고요? 개인일 때는 사망, 법인일 때는 해산, 이런 이유로 그렇다 해서 거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어디에 진출했다고요? 정계에. 그래서 본인은 더 이상 거래정보망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취소시키려면 시키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애웠던 건데요. 뭐 그대로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이거 애웠다면 뭐 이거는 거저먹기죠. 자, 그렇다면 해당하는 거 찾아라. 거가 뭐라고요? 거짓 부정한 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여기 기억번 체킹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몇 년 이내, 1년 이내 할 때 여기 정자 보이죠? 정자. 그럼 여기 있잖아요. 정자. 그대로 출제했으니까 니은번 체킹. 자, 개공일로부터 의뢰받은, 여기 있잖아요.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야 되고요. 의자가 이거 아닙니까? 따라서 디귿번도 체킹. 리을번에 보면 이용 정보 제공 방법 등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 이 운자 보이잖아요. 눈에 팍 띄면서 운자 탁 보여야죠. 따라서 체킹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한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찾으신다면 정답은 크게 문제될 거 없이 5번으로 체킹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이렇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요것도 이제 제가 암기법 얘기했던 부분이 그대로인데요. 이게 3년 3천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허재 선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허재 선수 그려가지고 허재 왼쪽 손에 농구공 들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농구 코트 바닥에 이렇게 동그라미 있으면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그 다음에 농구 코트 밖에는요, 이렇게 제가 A, B, C, D 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했던 이런 그림들, 그거 그대로 출제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3년 3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보이죠? 이 증서를 딱 보는 순간 국가대표임을 증명하는 서식, 허재 오른손에 3번이 바로 증서를 들고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수수했다고 돼 있죠? 이거는 금지행위입니다. 자, 금지행위는 이렇게 네모난 밥상 타일 위에 금이 갔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림에서 감독을 그리게 되는데요. 감독의 오른쪽 호주머니에 5만 원짜리 지폐 기억나실 거예요. 감독은 1:1 맨투맨 방어이기 때문에 1년 1천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의뢰인과 무슨 거래요? 직접 거래죠. 그럼 농구 코트 직사각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골대는 쌍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요것도 3년 3천 맞고요. 또 직접 거래 나오면 골대는 쌍으로 있으니까 쌍방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자, 중개를 제한하는 이런 행위가 바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또한 3년 3천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16번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협회 부분입니다. 자, 협회 내용으로서 틀린 걸 찾아라 그랬는데요. 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공제사업입니다. 따라서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 맞고요. 이번에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이죠. 20 틀렸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면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건전한 자산에 대해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도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이 있죠. 당연히 공시해야 되는 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뭐 나머지 지문은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정답 2번으로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개보수가 최근에 안 출제되다가 이번 시험에는 거의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문제입니다. 자,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중개보수에서 우리가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빠그러질 수 있죠. 그게 바로 취소된 경우인데요. 이때는 중개보수를 당연히 받는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받을 수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것은 대장, 도면, 등기부 이런 것들을 띨 때 들어가는 돈들은 이전 쪽인 매도나 임대 의뢰인 쪽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는 반환채무 이행에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있죠. 이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약정에 의하되 그래서 처음부터 중개보수를 임 사장 계약서 쓸 때 내가 그냥 다 줄게. 잔금대 안 주고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일단 팔아만 줘. 오케이. 그러셔도 돼요. 그러나 보통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주택 외의 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로 합니다. 그래서 0.9% 이내에서 협의로 하기 때문에 시도조례로 정한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제가 볼 때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1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효는 처가 하는 거다. 처는 한 명이다. 1년이요. 위협에는 폐가 있다. 우리 내부 장기요. 그래서 등록 취소 폐업 기간 3년, 업무정지 폐업 기간 1년 지나면 못 내림. 아마 제 수업을 들어왔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예상대로 올해 시험에 출제했고요. 자, 폐업 신고 전에 개공의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의 효 보이죠? 효는 누가 해요? 처는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1년간 승계되는 것이지 2년간 승계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옳은 걸 찾으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기억은 찾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자, 패자 나왔네요. 그러면 위반행위 승계겠죠. 근데 폐업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거 맞죠? 그런데 둘째 줄에 업무정지가 써 있는 순간 업무정지는 폐업 기간이 1년 지나면 못 내리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당연히 못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릴 수 없다. 맞죠? 저는 체킹하겠습니다. 자, 폐업 신고 전에 과태료 처분의 처 1년이죠. 그럼 1년이니까 10개월이 된 때에는 당연히 승계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10개월은 맞는 거니까 요건 옳은 걸로 찾겠습니다. 자, 리을본 같은 경우 폐업 기간이 3년 6개월이면 3년 넘은 거 맞죠? 그럴 때 여기 뒤에 보면 등록 취소가 나오니까 등록 취소 폐업 기간 3년, 업무정지 폐업 기간 1년 지나면 못 내림. 이 말은 3년 6개월은 3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등록 취소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도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 옳은 거를 찾아라 그랬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요것들을 딱 조합해 놓는다면 정답은 4번으로 체킹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설 등록을 할 때 이 등록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확보해야 되고요. 당연히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니은번도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디귿번을 잘 보시면 우리 수업 시간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제외입니다. 자, 그래서 틀립니다. 그러므로 부합되는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번하고 니은번만 찾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요거를 딱 모아놓은 거는 정답은 3번으로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포상금. 자, 제 목소리 기억 안 나십니까? 에듀윌 지포.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지포 그려서 요게 에듀윌 지포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듀윌 지포 그려가면서 했던 거. 자, 이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지 아니한 제품이다. 그래서 바로 이게 무등록 지포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왼쪽 구탱이가 더러워요. 더럽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다. 이거를 연상해서 암기시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스티커가 2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는 원산지. 하나는 성분. 그런데 요걸 우리는 스티커를 뭐로 보냐면 바로 등록증과 자격증으로 봐서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은 자. 그 다음에 요 에듀윌은 뭐예요? 바로 개공의가 아닌 자죠.
그러면서 여기 지포라고 했다는 얘기는 표시 광고하니까 개공이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시중에 유통시키는 게 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5개를 외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에서 포상금 대상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라 라고 한다면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기억번호는 찾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여기 있잖아요.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써 있죠? 여기 있잖아요. 등록증, 자격증 여기 있잖아요. 체킹이죠. 그래서 이게 다 암기입니다. 체킹. 디귿에 보면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잘 보셔도 이 안에는 거짓된 언행, 매매를 업 이런 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디귿번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은번만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정답은 2번으로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자격 취소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자격 취소 시도지사가 내리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틀린 걸 찾아보겠습니다. 시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을 때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알겠지만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내용은 결격 사유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결격 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절대적 등록 취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자격 취소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는 참고적으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아야 돼요. 자격 취소 사유 4가지. 이것도 역시 책받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되고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기억 안 나세요? 자격 취소일 이런 얘기 했던 거. 예상대로 나왔고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했다. 즉 예를 들어서 시험장 가서 남의 거를 컨닝해서 땄다. 그럼 당연히 자격은 취소죠. 이거는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을 때 정답은 1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 올해 제가 정말로 많이 강조드렸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동형 모의고사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매 주마다 제가 직접 만든 거 여러분한테 풀어드리면서 해설했던 거 기억하는데요. 그때 올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2월 달에 개정된 거 허가 기준 면적이 있죠. 소, 유, 기 할 때 기가 기준 면적 초과인데요. 주거지역은 60, 상업은 150, 공업은 150, 녹지는 200 이런 거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예상 문제 그대로 똑같이 출제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면제대상 토지 면적 기준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주거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얼마예요? 60이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150이죠. 공업지역도 150이고요. 녹지는 200입니다. 자, 그렇다면 60, 150, 150, 200 요거를 잘 묶어놓은 거는 정답을 2번으로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법과목은요. 개정범죄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중간에 법이 개정되고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드릴 테니까 절대 놓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우리 2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정보 체계의 관리 대상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수업 시간에 강조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걸 강조한다고 해서 올해 나오란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100점보다는 70, 80점 정도 목표를 한다면 이런 문제는 버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체계 관리 대상 정보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 들어가는 거 맞고요. 두 번째가 거민 관련된 정보도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디귿번에 있는 우리 개설 등록 있죠? 이거하고는 상관없죠.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설 등록은 어디에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무관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 당연하죠. 이런 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 니은, 리을 이런 것만 묶어 놓으신다면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금리부동산 취득.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군문생야 둘둘 치킨 66월 6월 300 100 계약 계약 이외
계속 보유 막 이런 얘기들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강조했고요. 뭐 예상대로 출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24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생태경관 보전지역 보이죠? 생, 군문, 생야 할 때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2번 건물에 신축 나온 거 맞죠? 건물에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런 계약 외 원인에 들어갔을 때 이럴 때에는 바로 6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가와 관련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2번도 탈락. 3번 같은 경우에 보면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자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토지거래 허가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모두 취득해야 된다 틀리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허가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자, 4번에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도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는 거 맞죠? 이럴 때에는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 신고기 때문에 신고와 허가를 묻는 문제가 올해 출제했고요. 근데 마지막 5번에 이제 허가 신청했죠. 그러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내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퍼펙트하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시장 군수는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행기간은 몇 개월이냐면 3개월 이내 기간으로 정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행되지 않았다 이럴 수 있죠. 그럼 이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이용하지 않았을 때 기억하십니까? 이 부분을 제가 수업 시간에 이용을 안 했다라고 한다라면 0.1이죠. 그래서 0.1을 거꾸로 하면 1.0이니까 1.0 100분의 10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와 관련된 부분. 저희 집에 강아지가 2마리 있다 그래서 임자해서 저희 집 강아지는 임씨니까 임칠이, 땡칠이 임칠이 그래서 100분의 7이다. 그래서 임칠이. 그 다음에 요거를 변경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100분의 5로 변경하자.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5로 변경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외의 내용이 있을 때에도 임칠이 땡칠이가 기억이 잘 나니까 100분의 7로 외우자. 해서 요것도 암기시켰는데요.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는 이용을 안 한 거 맞죠? 0, 1.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1, 0. 그럼 100분의 10이겠죠. 그러면 3이라고 하는 숫자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묶어놓은 걸 찾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3이라는 숫자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묶어놓은 거는 정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 문제가 올해 9문제나 나왔다는 거 어떻게 계속 나오는 것 같죠?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될 겁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군구청장은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를 원할 때에는 매수자, 즉 선매자를 지정해서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시도지사는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해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통지를 받은 날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매수 청구는 무슨 말이에요? 니들이 사 이 얘기죠. 그런데 그 니들이 사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앞에 뭐가 나와요? 불허가 처분을 내렸을 때 토지 소유자가 시군구청에 찾아가서 그럼 니들이 사. 그게 매수 청구죠. 그럴 때 선감, 매공해서 맹공이 해서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이렇게 외웠던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고 5일 후부터 발생하죠. 이거는 뭐 이미 여러 번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부분이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 신청서에 이런 내용과 등등을 적어서 제출하면 되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어때요?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외국인. 그래서 이 외국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외국인이냐?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외국인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보자라는 얘긴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기억번에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써 있죠. 이것도 이 법에 정의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죠. 당연히 외국인이죠.
그 다음에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당연히 외국인이죠. 그 다음에 비정부 간의 국제기구, 외국정부,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쉬운데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해서 어렵게 느낀 거지 어렵게 내려고 했던 문제는 아닙니다. 자, 비교적 평이했던 문제인데요. 자, 정답은 5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또 나오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토지거래허가 또 나오죠. 아, 진짜 많이 출제했습니다. 올해 9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걸 제가 찾아보게 되면 농지에 관해서 허가를 받았을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가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거 두 개가 농검. 자, 농검이 농이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을 받은 걸로 본다. 검이 뭐냐면 검인을 받은 걸로 본다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거는 틀렸다고 보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국세 체납의 경우에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시공군은 시장 군수는 의무 이용기간이 지났죠. 그러면 이때 의무 이용기간 배운 거 기억하세요? 자기 거주용 주택농지 2년. 협의 양도 두뭉탱이 2년, 사업시행 4년, 현상, 보존, 목적, 토지, 취득, 5뭉탱이 5년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게 지났잖아요. 그러면 1년간만 이용하면 돼요.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허가를 받았으면 그럼 2년이 지났죠. 그럼 2년이 지났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국어예요, 국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옳은 거는 맨 마지막인데요. 토지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이용에 관한 의무는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승계인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거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한 개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는 자, 우리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인데요. 특히 민사특별법에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가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예상대로 출제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공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로 등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기억번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 명의로 쉽게 얘기하면 남편이 계약서를 쓰고요. 집 명의를 배우자, 와이프 명의로 해주는 경우가 대한민국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당연하죠. 체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명의 신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3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 자, 예상대로 3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 나왔네요. 자, 무효인 경우 매도인을 대위해서 명의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퍼펙트합니다. 정답은 제가 볼 때 니은번하고 디귿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들만 묶어놓은 것은 정답 4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경매 문제는요. 민사집행법에서 하나, 대법원 규칙과 예규에서 하나 이렇게 보통 출제하고요. 많으면 이제 거기서 한두 문제 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상대로 올해도 출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 등록한 개공이가 민사집행법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에서 이제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매각위의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자, 저하고 외웠던 거 기억하죠? 항상 소멸되는 권리 저당이면 근저당, 압류면 가압류, 담보가 등기는 항상 소멸된다고 했고요. 역시 예상대로 출제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항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요.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후순위니까 대항이 뭐예요? 나가라 그럼 뭐예요? 나가야 되는 게 대항력이 없는 거죠. 대항력이 뭐죠? 돈 안 줘? 못 나가. 그러면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는 돈 안 줘도 나가줄게. 나가줄게라는 게 뭐예요? 소멸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같은 경우 유치권자는 자, 유치권에 성립된 목적물이 경매로 매수한 자에게 경락인을 말하는 거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에 보면 최선순위, 그쵸?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당연하죠. 배당 요구했다는 얘기는 돈 받아 나가겠다는 얘기니까 소멸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권리를 취득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 절차에서 대금 납부한 날 이꼴 소유권 취득일이지 등기해야 효력 발생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187조 민법으로 따진다면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186조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5번 지문은 맞습니다. 따라서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므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예상대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출제했는데요. 자, 올해도 여러분들 상가임대차 보호법 또 한 문제 출제할 거로 예상됩니다. 다음 중에서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 서울특별시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 환산보증금이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증권계 대표 삼양라면 폐업은 적용된다. 이렇게 암기해서 왔는데요. 증권이 뭐예요? 권리금이죠. 그래서 초과한다 하더라도 증권계 대표할 때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적용되는 거 맞죠. 그래서 좀 옳은 거 찾으라 그러기 때문에 저는 31번의 기억번을 체킹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2기가 아니라 뭐예요? 3기죠. 이건 아마 다 찾았을 거예요. 틀렸습니다. 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 자, 우리가 전대차가 딱 나오면은요, 합법전대와 불법전대를 나눠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거는 합법전대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럴 때 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에서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건 불법전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지문은 맞습니다. 자, 따라서 옳은 것만 찾는다면 기억번, 디귿번 두 개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들만 딱 묶어놓은 것들 찾는다면 제가 볼 때 정답은 3번으로 답을 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32번은 자, 예상대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하고 쌍벽을 이루는 게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예상대로 출제했네요. 다음 중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일 때 적용되는 거 맞고요. 자, 주거 외의 목적으로 일부가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경우도 적용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죠. 이럴 때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 한해서 인정이 되고 이때 2년 기간까지 인정됩니다. 2년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자, 요게 포인트예요.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우선 변제권이고요. 최우선 변제권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1억 5천에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대항력을 갖췄을 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이후에 대항 요건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뺐다는 얘기예요. 자, 서울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수원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수원 영통으로 이사 가서 그 동네로 전입신고하고 이삿짐도 다 옮겼다 하더라도 서울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임차권 등기의 주요 목적이었죠. 주거 이전 자유 보장.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틀린 것은 정답은 3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까도 우리 앞에서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풀어봤잖아요. 요번에 확인설명서 1, 2. 그래서 올해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확인설명서 1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주거용 건축물이죠. 그런데 이럴 때 확인설명서 1 주거용을 작성할 때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아라 그랬습니다. 임대차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취득과 관련된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취득과 관련된 조세가 뭐예요? 취득세죠. 근데 임대차 보증금 5천에 월세 30만 원, 보증금 500에 월세 80만 원 이런 임대차일 때에는 취득조세와 관련된 부분이 무의미하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저는 기억번 찾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개별 공시지가 또는 건물의 공시가격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원룸 같은 거 보증금 500에 월세 80만 원의 원룸을 얻을 때 과연 중개사무실에 가서 중개업자님
아, 저 월세 80만 원 넘으면 안 되고요. 아, 보증금 한 500 정도 있는데 제가 원룸, 투룸 이런 거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중개업자분께서, 개업공인중개사분께서 그런 고객에게 설명할 때 과연 그 고객에게 개별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월세가 얼마냐가 의미가 있을 테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건물의 방향도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에 설명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가지와 관련된 부분은 설명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 것만 모두 골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기억번하고 니은번 두 개를 체킹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찾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4번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34번 문제는 자, 우리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 전속중개계약은 사실 저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뒷부분으로 좀 많이 넘어온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걸 찾아라 이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개 의뢰인은 갑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을이니까요. 자, 갑과 을을 보시고 밑에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죠. 갑과 을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거는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 전속중개계약은요. 3개월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뭐 4개월 하겠다, 1년 하겠다. 괜찮아요. 서로 합의했다라면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서 1번 지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3번,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당연히 의뢰인은 개공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에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별도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5번 유효기간 내.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 끝나고 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 스발상 얘기하셨는데요. 기억납니다 하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스발상. 기억하시죠? 이럴 때에는 법정보수 전액이 아니죠. 그래서 50% 범위 내에서 전액이 아니라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도 틀렸고 위약금도 틀렸죠.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 그랬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농담했던 스발상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35번인데요. 자, 이것도 우리 경매 얘기, 매수 신청 등록에 관한 규칙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민사집행법 문제 하나, 대법원 규칙 예규 하나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이제 옳은 것을 제가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갑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게 중개대상물과 경매 대리대상물은 똑같아요. 중개대상물이 뭐가 있었죠? 토지, 건물, 임목, 공장, 광업재단. 이거 똑같이 도와줄 수 있어요. 따라서 가능합니다. 옳은 걸로 저는 체킹하겠습니다. 두 번째, 갑이 개설 등록이 취소되게 되면 시도지사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취소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틀린 거냐면 지금 보시는 대로 우리가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은 어디 가서 했죠? 지방법원에 가서 했잖아요. 근데 왜 시도지사님이 왜 갑자기 등장을 하시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자, 디귿번 폐업 신고 있죠. 폐업 신고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됐죠. 그러면 폐업 신고라는 것의 대표적인 거 우리 수업 시간에 코로나 얘기한 거 기억할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많은 분들이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폐업을 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없어졌을 때 대리 등록도 없어지겠죠. 그렇다면 과연 3년 지나야 되느냐? 안 지나도 되죠. 왜? 코로나 때문에 사무실을 폐업한 건 중개업자분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요. 등록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3년 지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35번 문제에서는 옳은 것만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기억번 하나만 찾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찾으시면 될 듯 합니다. 우리 작년 공인중개사 32회 시험 때 이렇게 민사특별법 중에 하나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32회 때 이렇게 한번 출제를 했고요. 올해 33회 때 또 출제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교수님들도 이렇게 민사특별법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집합건물까지는 크게 많이 대두시키거나 강조는 안 드렸는데요. 뭐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외 문제들이 이렇게 한두 문제씩 끼어 들어가니까 아무리 중개사법이 고득점이라 하더라도 100점을 맞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80점 정도
때 나오면 진짜 잘하신 겁니다. 자, 이런 문제도 뭐 1차 같이 하는 분은 맞으셨을 거고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었을 수 있지만 뭐 틀리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옳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요. 정답은 읽자마자 1번입니다. 자,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혔죠. 이럴 때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한다.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자, 2번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을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부분의 전유 소유자의 전유 부분을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이게 틀렸고요. 자,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있습니다. 요것도 틀렸고요. 이거 다 그대로 조문 그대로 낸 거예요. 자, 그리고 대지 위에 목적물인 건물에 속하는 한동 건물이 있을 때 그 대지의 공유자는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분할 이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조문 그대로 나열해 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따라야죠. 어떻게 전유 부분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따라야죠.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너무 쉽게 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차 같이 하는 분한테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 2차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작년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할 수도 있었지만 뭐 2차만 하신 분들은 앞의 내용들이 많이 적중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자, 3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7번 문제는 자, 우리 일반 중개 계약서. 자,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처럼 이런 서식에 관련된 것까지 다 암기한다면 90점대 이상의 공부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할 사항을 찾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기재사항 중에서 임차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매도나 임대가 아니라 매수나 임차 쪽에 들어가는 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요거는 매도나 임대 쪽에, 은행융자 권리금 제세공과금 이것도 매도나 임대 쪽에, 중개 의뢰금액 요것도 매도나 임대 쪽에. 하지만 임차면은 저 이 동네 이사 오기 집 좀 구해주세요. 웬만하면 지하철역 앞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희망지역이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거래규제 공법상 제한 이런 것들도 매도나 임대 쪽에. 이것도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제 강의 노트에 다 있던 거 그대로 출제한 겁니다. 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33회 시험 문제에서 좀 특이했던 게 32회 때는 중개보수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33회 때는 3문제가 나왔고요. 그중에 3번째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풀어보죠. 자, A시에 중개사무실을 두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B시에 소재하는 을수의 오피스텔. 자, 근데 여기 오피스텔의 내용을 보니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80제곱미터이고요. 자, 전용 26부엌 상하수도 전용 자, 화장실에다가 목욕시설까지 모두 갖춘 거 맞죠? 이런 것들을 모두 갖췄을 때 우리는 이거를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된 부분일 때는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는 0.4%의 율이 적용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익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럴 때 이를 매도하려는 을과 매수하려는 병 사이에 의뢰를 받아서 계약을 중개해 줬습니다. 개공인은 갑입니다. 자, 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비, 중개보수에 대한 걸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갑이 을로부터, 즉 개공이가 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씨가 속한, 왜 A씨가 맞냐면은 보세요. 사무실이 A씨에 있고 중개 대상물이 B씨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때는 어디 기준으로 받아요? 사무소 기준으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때 A씨의 소재에 속한 거기 때문에 실비와 관련된 부분은 A씨의 시도조례에 따라 정한 걸로 받는 거 맞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기억번은 옳은 걸로 찾으셔야 될 듯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갑이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은 1000분의 5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매 교환과 관련된 거는 얼마예요? 1000분의 5죠. 매매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매도나 매수라고 써 있으니까 매매 계약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니은번도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보수 받을 수 있다. 당연하죠. 우리나라 보수는 각각 받는 게 맞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리을에 보면 주택의 보수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건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과 관련된 규정이니까 이 주택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를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기역, 니은, 디귿. 자, 이것들을 묶어 놓으면 정답은 4번으로 체킹하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9번 문제. 자, 끝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또 나왔죠. 자, 올해 뭐 이거 9문제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출제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중에서 거래 신고서.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강조했던 거. 자, 우리 백선에도 끝까지, 동영에도 끝까지 강조했던 거 예상대로 그대로 적중했는데요.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인 거 맞죠? 외국인일 때는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된다. 자, 이거 그대로 제가 제 동영 모의고사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대로 적중이에요. 맞습니다. 자,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면적을 적는데, 자, 특히 건축물의 면적에서 집합 건물이 있죠. 집합 건물일 때는 무슨 면적? 전용 면적. 맞죠? 종전부동산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맞습니다. 4번 조건이나 참고사항이 있죠. 이럴 때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 적으면 되는 겁니다. 큰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5번밖에, 자, 틀린 게 찾는 게 5번밖에 없는데,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일 때에는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 거래 가격에, 자, 요게 틀렸죠. 부가세를 제외한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어야죠. 이런 거 강조드렸던 거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제가 냈던 문제하고 지금 나온 기출문제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도 그대로 똑같아요. 자,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40번 문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분묘기지권 특히 올해 시험에 나올 걸로 예상했었죠. 그래서 2001년도 1월 13일 전에 만들어진 묘는 분묘기지권,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당연히 분묘기지권은 판례에 의하겠죠. 자,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유추 적용돼서 30년이다 그랬는데 틀립니다. 분묘기지권은요. 자, 공제사를 하는 동안은 계속 가는 것이지 30년으로 딱 한정 짓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립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장사법률 여기 나왔네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는 얘기 여러 번 강조드렸고요. 이것도 제가 우리 동영 모의고사에서 열심히 강조했던 건데 그대로 또 나왔네요. 그래서 장사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분묘의 경우에는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장사법률이 시행된 이후는 인정되지 않지만 그 전에 만들어진 묘의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틀렸습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별도의 특약 없이 양도했다. 이게 바로 양도형 분묘죠. 이럴 때 시효 취득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퍼펙트합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죠. 이럴 때는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아닙니다. 청구했죠.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거 작년도 32회 때도 나왔던 거 똑같이 또 나왔습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요. 자, 멸실이 됐을 때 결국 이 분묘를 다시 원상복구 할 거냐 안 하냐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우리 동영이나 문제집에서 너무너무 강조했던 건데 6월이 존재한다면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하고요. 6월까지 싹 쓸려 내려갔다면 이거는 소멸하는 거죠. 근데 지금 6월이 존재하죠. 근데 왜 소멸합니까? 다시 원상복구 가능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옳은 걸 찾으라고 한다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제 해설 강의를 보셨는데요. 자, 저하고 이렇게 1년 동안 호흡 맞춰 오셨다면 보통 한 80점대 정도는 아마 다들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1차 위주로 해도 70점 이상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3회 시험은 조금 평이한 느낌이 좀 들어서 학원마다 제가 여쭤보니까 90점대의 수험생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제가 34회 시험에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 절 믿으시고 한번 끝까지 여러분들 절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여기서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